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6일입니다. 자, 오늘 울망졸망 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자, 미국의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지금 M2 브래들리를 대체하는 이제 장갑차죠. 예전에도 한 두 번 정도 시도가 됐었지만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이제 흐름에 맞지 않는 거죠. 뭐 또한 한편 간접적으로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많은 숫자들의 뭐 숫자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하는 거 보면은 재고로 가지고 있던 보관을 하고 있던 M2 브래들리 상당량을 우크라이나로 지금 보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장만한다는 것은 진심인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 후보군하고 거기서 시사하는 바, 그들이 잡은 방향이 있죠. 잡은 방향이 있고, 또 우리도 작년에 DX 코리아에서 한화에서 미래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는 이제 미국 것이 가시화 되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이제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K9 자주포도 있고 천무, 그리고 보병 장갑차도 이제는 구색을 갖춰야 돼요. 네, 같은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걸 또 당연히 군의 전력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과히 늦지 않게 여기에 맞불을 놓지 않을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차세대, 물론 레드백이나 링스가 경쟁하는 호주에서도 차세대 장갑차에 대한 윤곽이 나왔지만, 거기는 저 멀리 전쟁과는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이고, 이제는 본격적인 플레이어들이 이 새로운 안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30년 전에 현실화된다. 우리도 K21을 지금도 생산하고 있지만 추가로 그걸로 계속 버티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방산업체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렇다. 업체가 일단 강력히 원할 것 같다. 여기는 타당성이 있다. 우리 군도 단지 북한군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이 지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동북아에서 최고가 될 거면은 그냥 세계적으로도 가성비나 성능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한테 도입되는 단가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축적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 육군에서 나온 자료인데 6월 26일 날 결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한 5개 정도 업체가 참여를 해서 처음에는 디지털로, 디자인으로, 모델로 받았어요. 그죠? 그게 페이즈 1,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즈 4, 페이즈 5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 단계에서 5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 이제 디지털 디자인만 보고, 그 중에서 원래는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 시제품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결정이 내려진 거 보면은 3개 업체가 아니고 2개 업체로 됐어요. 하나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메리칸 라인 배탈이에요. 독일 회사 있죠. 요 두 개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게 본격화될 것 같으니까, 이때까지는 사업의 이름이 OMFV 사업이었거든요. 뭐 옵셔널리 맨드 파이팅 비클인가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MICV로 이름을 바꿨어요. Mechanized Infantry Combat Vehicle. 뭐 AFV랑 같은 뜻이죠. 그 다음 앞에 XM30이라고 이제 붙였더라고요.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6월 26일 날 결정이 내려졌는데, 사실 우리 한화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승리를 해서, 물론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뭐 덩치는 크죠. 100대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결정이 내려진 게 7월 27일이니까, 사실은 호주 결정 전에 미국에서 OMFV 사업이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한화도 거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화는 이미 낙오가 된 상태에서 떨어진 거죠, 그때. 그래서 그때 호주 이야기를 드리면서 호주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왜냐하면 호주 경쟁에서 물리쳤던 상대방들이 다 경쟁자로 올라와 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요. 워낙 덩치가 큰 사업이에요.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뭐 몇십 조 원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하나가 유리한 포지션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절치 않은 그랬죠. 순서 뭐 이미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미국에는. 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보면 뭐 하나 레드백에 대한 건 다 아시는 거고, 예전에 제가 준비했던 자료에서 가져온 거고, 요 밑에 탈락한 경쟁자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BAE 시스템, 요번에 여기도 들어있었거든요. 5개 업체 중에. 역시 CB90 바탕으로 모델을 제시했어요. CB90은 우리 K21의 모델이든 전통의 강자죠. 근데 우리는 뭐 또 개선형을 내놓은 거니까, 물론 CB90도 계속 개선형이 나오고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있었어요. 에이젝스 영국군이 쓰던 거 장갑차. 어제 말씀드렸던 M10 부커도 이거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문제가 많았었어요. 초창기에 뭐 개선됐겠죠. 어쨌거나 이런 경쟁자들을 떨어뜨렸었어요. 얘들이 다시 미국 경쟁에 다시 붙은 거예요. 물론 당연히 링스도 당연히 왔죠. 근데 그러니까 그 다섯 하나를 제외하면 4개의 경쟁자, 4개 회사인데 하나는 되게 중소기업이라서 뭐 인지도는 떨어진 상태였고 3개가 남았는데 그 3개를 하나가 다 이겼던 거예요. 레드백이. 물론 미 육군의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 차이가 있어도 크진 않다. 그래서 이 똑같은 원판을 어느 나라가 가져가 가지고 어떻게 꾸며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겠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안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K21을 잇는 후속 우리 장갑차에 작년 DX 코리아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 장갑차에 거기에 억울한 마음을 쏟아붓겠죠. 그래서 결국엔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겠죠. 미국에서 결정하는 최종 모델과 함께 어떤 느낌에는 지금 링스 기반의 아메리칸 라인메탈 그 제품이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언론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모델도 그렇고. 지금 제너럴 다이내믹스 건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도 지금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어제 말씀드린 M10 부커 같은 거 105mm 프로를 가진 경전차를 일단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한 대 자그마치 170억 원이나 되는 거 한국 개량을 하게 되면 훨씬 덩치가 불어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배려해 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독일 가능성이 많다. 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다 추측입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 좁은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엔진의 형식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디젤 하이브리드예요. 디젤로 가다가 필요하면 전기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사실은 디젤 엔진에서 되게 약해요. 약한데 거기다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가면 더 약해요. 이기에 대해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전 독일이라고 봅니다. 독일은 전기차 시대가 갑작스럽게 탁 트럼프 때 전개되기 전에는 사실은 디젤, 그 다음 디젤 하이브리드, 그 다음 전기차 이런 경로를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는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엔진 부분에 있어서는 라인메탈이 상당히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졌으니까 뭐 그만두지,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레드백을 팔았잖아요, 호주에. 우리 군에서도 시험 운영해봤죠. 일단 덩치가 많이 커져요. 42톤이니까 기존에 25톤.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수상도화 같은 거를 포기를 해야 돼요. 물에 뜰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자, 그렇다고, 자, 그런 게 있고, 또 뭐, 폴란드 같은 데서 관심이 있어서, 거기서 추가로 뭐 수출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일단 호주에서, 그걸 이겼기 때문에, 링스 장갑차를 이겼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도 동시에 노리고, 또 우리 군이, 우리 스스로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또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K21 장갑차는 지금 상당히 새 거예요. 근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군이,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작전 개념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뭐 작전 개념을 장갑차 때문에 바꿀 수는 없죠. 제품 때문에.
우리 군이 생각하는, 육군이 생각하는 미래 작전 개념에 이 장갑차가 또 부합이 돼야 되겠죠. 그게 우선이겠죠. 예.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K9 자주포, K2 전차, 뭐 이런 거 천무, 뭐 K2 전차는 현대에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런 거에 진용을 구축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체, 군, 여기 이제 밀고 당기고 또 그걸 정부 입장에서 참 그 조정을 잘 해줘야 되겠죠. 전력이 극대화되면서 불필요한 돈은 들지 않고 또 업체의 어떤 시장성도 확보해주는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상당히 그 예술적인 부분이라고 듭니다. 어떻게 매니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운영의 묘죠. 예, 예. 그때까지는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라인메탈 거를 한번 보면 지금 제한된 정보인데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어떤 요구 조건이 뭔가를 좀 느껴보시면 돼요. 자, 이 그림에서 언뜻 보실 때 처음 느끼시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좀 작네? 저도 이 그림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이게 작은 게 맞아요. 작은 게 맞고 이 차는 우리 레드백이 호주에서 경쟁했던 링스 KF41 그 모델 맞아요. 기본 틀이. 그거를 미국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바꿨는데 많이 바꾼 거죠. 그때는 이게 링스가 뭐 40톤에서 50톤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은 지금 40톤 이하일 걸로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국은 전쟁터가 전부 다 해외에 있잖아요. 기동군을 파견을 하려면 수송기로 수송이 돼야 돼요. 여기 요구하는 조건은 어제 말씀드린 M10 부크랑 같아요. C-17 수송기로 2대를 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0에서 40톤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또 방호력은 또 요구하고 뭐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 뭐 많은 회사가 뭐 그런 그런 장갑차는 꿈속에서만 가능하다. 이래서 안 들어왔죠. 무산되고 다시 했죠. 그래서 무게를 줄이는 대신에 크기를 같이 줄인 거예요. 그런데 방호력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또 무장도 큰 걸 넣어야 되니까 미국은 이제 50mm 포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30mm 포로 시작할 것 같은데 50mm 포를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크기를 줄이다 보니까 같이 태울 수 있는 보병의 숫자를 줄인 거예요. 8명에서 6명으로. 그래서 승무원도 지금 2명이면 상당히 작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우리 미래 보병차 같은 경우는 3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3명이 하면은 전차장이 있고 운전수가 있고 포수가 있는데 이게 기능이 지금 상당히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3명이면 좀 넉넉하다. 우리도 잘하면 2명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갈지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우리도 2 플러스 6로 갈지 지금처럼 3 플러스 8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디젤 하이브리드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이 작은 이 정도 규모에서는 대부분 디젤 엔진을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M1 에이브람 전차에서는 그걸 썼잖아요. 가스터빈 엔진을. 근데 그게 연료 소모가 되게 많다는 부담은 미군에서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젤 하이브리드를 이야기하면서 연료 절감을 이야기하거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미군이 항상 이야기하는 이제는 우리와 수준이 비슷한 적들과 전투를 해야 된다. 그것도 먼 지역에서. 그러면 보급 문제라는 게 예전에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울 때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조금 긴장감 올라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조용히 하겠다는 거예요. 전기차로 가동할 때 조용히 접근하겠다는 거죠. 저한테.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 조건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OMFV 사업의 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업체가 디지털 디자인을 내서 시제 업체 3군데를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요번에 결정된 거죠. 6월 달에. 근데 2개만 결정된 거죠. 제너럴 다이내믹스하고 라인메탈하고. 그리고 시급도 이 예정대로 가는 것 같아요. 업체 결정을 2027년부터 하고 양산은 한 30년.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물건이 어느 시점에 시장에 나오겠구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K21 장갑차를 가지고 K21 장갑차도 예를 들어서 뭐 흑표전차나 뭐 천무나 K9 자주포처럼 그런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차세대 모델을 가지고 이 정도 시기에서 맞불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K21 장갑차 갖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도 추가 생산 200대 정도 추가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야 뭐 군 자료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죠. 27년까지예요. 그래서 그냥 7기동군단에 있는 장갑차를 전부 다 K21 장갑차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보면은 그와 동시에 차기 장갑차 개발도 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부 과제들을 봤을 때. 예. 자, 그래서 이 5개 후보 업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2의 BAE, 그 CB90, 그거였고 그 밑에는 라인메탈, 예, 여기 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는 오시코시랑 손을 잡았는데 안 된 거고, 그 다음 이제 제너럴 다이내믹스 된 거죠. 그리핀, 이게 이제 AJAX, 그 같은 플랫폼이에요. 예, 어제 말씀드린 M10 부크도 같은 플랫폼으로 바시거든요. 그 두 개가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결정된 두 모델은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호주에서 이미 한번 무찌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역전패 당한, 이번엔 패한 거예요. 엎치락뒤치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거는 미국 의회 조사국 같은 데서 만든 보고서인데, 우리도 뭐 이런 기관이 있죠. 국회, 예, 조사처라고 그러나요? 예.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죠. 이게 같은 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이 OMFV 사업, 이때는 3월 14일 나온 보고서니까 결정이 되기 전이에요. 예, 6월 27일 날 두 업체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개괄적인 상황을 쭉 설명해요. 즉, 국회의원들한테 자, 이거 이런 거다라고 뭐 알려주는 거죠. 간단하게. 그리고 알려줄 만한 게 이유가 있는 게 이 두 가지 지금 의회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 이래가 언급이 돼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지금 현역에서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는 M2 브래들리 장갑차, 그걸 대체하려고 지금 이렇게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숫자가 2,400대다.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처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M10 부커 같은 경우도 깡통인데 170억이에요. 자그마치.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 좀 하면은 200억 훌쩍 넘어갈 것 같고, 지금 이거는 그보다 훨씬 비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400대를 1대1로 대체할 거냐 아니면 줄여서 대체할 거냐, 이 질문에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금액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해외 업체가 좀 비비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보게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오시코시하고 손을 잡고 들어갔지만 지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라인메탈 이거거든요. 그게 지금 같이 협력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회사들 한번 보세요. 라인메탈 있죠. 텍스트론, 이거 뭐 무인기도 많이 만들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혁신기업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장갑제에 관여되는 것 같아요. 레이시오는 미사일이나 이런 쪽이겠죠. L3 해리스는 통신이나 뭐 전자장치 이런 것 같아요. 유명한 업체죠. 앨리슨은 변속기나 지금 하이브리드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네. 맨 마지막에 있는 회사는 뭘 하는 건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진영을 꾸렸기 때문에 이게 대단하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주력 업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해당 분야에 있어서. 네. 미래형 전투 장갑차를 만들기 위해서. 네. 거기다가 그 기계 분야에 오랫동안 독보적으로 역량을 인정받아온 라인메탈이라는 회사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일단 값은 엄청나게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이만큼 구축 못했을 것이다. 이 업체들 빼고 나면 남는 업체를 갖고 했던 건데, 이 업체들 여기도 들어있고 저기도 들어있고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M10 부크를 제너럴 다이내믹스한테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자, 한화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자, 라인메탈이 이만큼 다 가져가고 뭐 좀 중복이 되든지 어떠든지 간에 그 중에 또 남는 또 회사들 중에서 역량 있는 회사들을 또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또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협력업체로. 그럼 우리 한화는 남는 게 별로 없다. 예. 물론 우리 쪽에서 부품을 조달하면 되지만, 그리고 우리 쪽에서 부품을 조달하면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가격도 훨씬 쌀 수도 있고 개발 기간도 더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중요하다. 예.
파트너가 많아야 된다. 미국 파트너가. 그런 데서 좀 열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예. 자, 또 하나는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지적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전에서 한 경험을 잘 활용하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여기 잘렸습니다. 제가 밑에 하면 너무 길어서 제목만 일단 표시를 드렸어요. 내용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보병 전투장갑차들이 대전차 무기에 희생당했다. 특히 대전차 미사일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적절한 지적이죠. 예. 자, 탱크 주력 전차도 대전차 미사일에다가 떨어지는데 보병 전투장갑차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호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뭐 지뢰에 대한 방호, 예. 지뢰에 대한 방호, 또 뭐 저게 20mm 탄, 저게 이제 보병 전투장갑차가 가진 포. 우리 같은 경우도 뭐 30mm 포, 전면 같은 데는 그게 이제 러시아제 무기에 대항하는 것이죠. 북한제 무기를 또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죠. 전면 뭐 30mm, 측면 뭐 12.7mm. 예. 하부는 뭐 예를 들어서 대전차 지뢰 정도는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대인 지뢰 정도. 예.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다른 게 등장한 거예요. 이게 당연히 드론도 들어있겠죠. 예. 드론. 그 다음 대전차 미사일. 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럼 우리 거 한번 볼까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봐서는 이게 작년에 등장한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제가 DX 코리아를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작년이 그 전해에 아덱스 코리아 보통은 뭐 같이 중복되잖아요.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없었던 걸로 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많은 자료를 가지고 등장을 했어요. 즉 우리도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 과제를 보더라도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과 좀 다르다. 물론 이대로 우리 군에서 결정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이거는 기존에 레드백하고 전체적인 입장은 조금 비슷해요. 한번 볼게요. 성무원 3명, 그 다음 병사 8명. 자, 1개 분대가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분대가 8명이 될 거니까. 자, 성무원은 3명이 될 수도 있고 2명, 3명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으로 이제 그 몸통에 앉는 거잖아요. 차체에 우리 차기 전차도 그렇고 쪼르륵 앉거든요. 훨씬 안전한 상태에서 포탑은 무인 포탑이고 무인 포탑이면 공간도 줄여 무게도 줄일 수 있어요. 외형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지금 전차도 그렇고 승무원들이 옆으로 나란히 붙어 있어요. 예전에는 각자 위치가 다르잖아요. 입체적으로 1층, 2층, 막 3층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선기로 통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하니까 전차장 뭐 이런 것들이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운전도 거의 다 셋이 승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설정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무원 숫자는 좀 유동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8명으로 간다고 하니까 42톤이에요. 미국은 지금 30톤대인 것 같거든요. 예, 방어력을 희생할 수 없으니까 차체가 작아지면서 탑승 가능한 병사 수가 6명으로 줄었죠. 우리가 이걸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해요. 미국은 이 그리 하는 이유는 비행기에 많이 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왜? 그들의 전장은 전부 다 해외니까. 우리는 그런 필요가 지금 현저히 적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우리 군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은 향후 우리 육군이 어떤 전장에서 싸우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이런 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기동이라는 부분에서도 많이 다르죠. 이 앞에 보면은 하이브리드라고 해놨는데 저거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게 디젤 하이브리드 이때는 미국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하이브리드는 디젤 하이브리드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근데 이제 얘는 물 건너간 거죠. 그거나 또는 수소 연료전지다. 근데 수소 연료전지는 지금 작년에 등장했던 DX 코리아에서 등장했던 차기 전차 그리고 군에서 쓰는 여러 가지 군용차들도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또
정부 과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좀 바뀌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게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되게 큰 사안이에요. 군만 이걸 쓴다는 게 아니고 군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수소 경제가 시작된다. 우리가 그걸 가장 먼저 준비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또 군에서도 유리하고, 왜냐면 연료전지가 전기차도 그렇지만 같은 출력 대비 토크가 훨씬 좋아요. 예, 토크가 금방 나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기갑 차량한테 상당히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아까 미국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조용하죠. 여기서 지금 고무 궤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차감도 좋아지고 조용해지고 진동도 없어지겠죠. 우리는 만약 수소 연료전지로 한다 이러면은 고무 궤도까지 결합해서 항시 소리 스텔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리 스텔스가. 예. 자, 그다음 포는 미군이 지금 이제 30mm 포로 시작해서 50mm까지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미군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25mm 포거든요. M2가. 이거를 키운다는 게 파괴력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사거리라는 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저거 때릴 수 없는데 나는 때릴 수 있는 사거리라는 면에서 사거리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구경이 커져야 된다. 뭐 겸사겸사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40mm CTA 프로를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일단 저걸로 계속 가도 무관할 것 같아요. 예, 상당히 효율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존의 K21 장갑차들도 이 포가 나오면은 뭐 업그레이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일단 탄이 많이 들어가고 발사 속도도 빨라지고 가벼워지고 여러모로 유리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이미 트렌드화된 뭐 우리 현궁이 들어가겠죠. 대전차 미사일 들어가고 그다음 RCWS 들어가고 저 RCWS는 아마 저게 뭐 드론 같은 거 근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APS예요. 능동 방호 장치. 아까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한 이야기 그겁니다. 우리 지금 이거 개발하고 있는 과제에 있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DIRCM까지 써서 하는 거예요. 예, 적외선 교란 장치까지 써서. 이거 우리는 APS를 다층적으로 하려고 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수동 방호 장치는 당연히 있고 능동도 다층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멀리서 저기 시크를 탐색기를 헷갈리게 하는 거. 가까이서는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거. 그리고 이걸 하나 개발을 해놓으면은 일단 과제는 차기 보병 장갑차용인데 전차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차륜형 장갑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또 기존에 K200이나 K21 장갑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상당히 고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산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 수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장갑차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뭐 지휘 통제 체계는 뭐 아실 거고 이게 정찰 드론이 이제 항상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슉 나와가지고 날아가는 거. 그거는 지금 미국 프로그램도 그래요. 일반화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걸 탐지하고 난 여기서 현궁이나 또는 뭐 천검 같은 걸 통해서 비가시권에서 타격을 하겠다는 거죠. 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타격하겠다는 거죠. 드론을 받은 정보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봐서는 대부분 이런 보병 장갑차가 가진 곡사 무기라고 한다면은 대전차 미사일이 유일하니까 대전차 미사일을 쓰겠다는 이야기. 그런 식으로. 자, 이건 뭐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다중 위협체 대응 지능형 능동 방호 기술 요거예요. 26년까지 개발하는 거 돼 있어요. 일단 이름이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도 들어갈 수 있고 기존 업그레이드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조금 손을 더 대면은 당연히 전차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게 DIRCM 지상용 지향성 방해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 예. 저도 최근에 다루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KF-21용 항공기용 기만 장비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DIRCM 기반으로. 예. 그러니까 자, 항공기로 다가오는 저기 미사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속도가 얼마나 될지.
보통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 최고 속도 마하 5 이상 나와요. 마하 5 정도는. 예. 우리 철갑탄의 포구 초속이 모르겠습니다. 한 초속 한 2000m? 초속 2000m면은 마하 5, 6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최고 속도의 공대공 미사일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예. 네, 그렇게 공대공 미사일 시크를 하늘에서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미사일 속도만 마하 5지 내가 미사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라면은 합치면 속도가 뭐 마하 6, 7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저게 시크를 겨냥해서 격추시킨다 이거잖아요. 체계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기술 7, 80%는 된다고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은 저게 철갑탄 같은 경우는 느린 거죠. 그런 상황보다 못할 게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런 철갑탄까지 방어하는 기술이 장갑차에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런 거는 뭐 연구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뭐 이게 작년에 나왔던 그림인데 이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이제 가장 큰 거는 중량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하 능력이라는 부분.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외국에서 도입해서 지금 국산화하고 있는 자주 도하 장비 같은 게 있어서 도하 능력을 포기는 하긴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25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또 대전차 지뢰에 대해서도 내부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대인 지뢰가 아니라. 그러려면 일단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군의 미래 작전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이랑 상관이 있는데, 예전에 폴란드에도 보면은 폴란드가 이제 레드백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 이제 폴란드 기사에 보도된 걸 보면은 미국의 OMFV용 차체가 더 나아 보이는데 어떻니? 이런 한화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작은 차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큰 차체도 개발하고 작은 차체도 개발하고 또 미국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작은 차체는 포기하느냐? 요거 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차체로 가지는 않겠죠. 하나로 통일해서 가겠죠. 근데 일단 지금 내놓은 것은 42톤짜리 병사 8명을 태우는 거예요. 작아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미국 정도로. 그래서 우리 육군의 미래 작전 개념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 분대가 다 못 타요. 6명이니까. 우리 현황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현재 K-21 장갑차를 600에서 한 700대까지 보유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추정 컨테는 정부 발표 자료를 봤을 때 지금 200대 정도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27년까지. 그러다면은 7군단에 있는 장갑차가 전부 다 이걸로 바뀌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장갑차들은 전부 다 이제 단계적으로 밀려가는 거죠. 군단에 있는 기갑 여단으로 들어가겠죠. 자, 지금까지 그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다 그러니까 만든 지가 얼마 안 돼 신품에 가깝다고 좀 봐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장갑차를 또 개발을 한다? 지금 봐서는 개발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많지는 않더라도 시작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K-22를 성능 개량을 하면서 오래된 것부터 그들이 다시 군단에 있는 기갑여단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생기는 빈자리를 요 신형이 조금씩 들어간다. 예. 그리고 K200 장갑차 많이 이제 엄청나게 많거든요. K200 장갑차는 한 2000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쓸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개량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갑 보조 장비로서 활용한다. 직접 보병 수송용으로 쓴다. 지금 우리가 보병들을 전부 다 기동화시키잖아요. 거기에 이제 차륜 장갑차, 그 다음 5톤 트럭, 그 다음 K200 장갑차가 있거든요. 자, 거기서 걔들 사이에 우선순위도 조금 이제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누가 최전방이냐. 자, 그런 식으로 좀 군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지금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우리도 30년 정도 됐을 때는 내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2031년, 32년쯤 나오면 되긴 되는데 일단 시장을 상대방이 선점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 그럴 바에는 숫자를 제한적으로 하되 개발은 일찍 시작하는 게 맞다. 예. 요렇게 그래서 잠재적인 구매자들한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그걸 저쪽에서 선점을 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극복해내는 거는 처음부터 맞불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있다 하면은 맞불 하는 것보다는 어렵거든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